어제 공개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녹취라며 공천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친윤계도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 위기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로 내려앉았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도 18%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북한군 8천여 명이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곧 전투에 투입될 거란 미국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친우크라이나 SNS에는 이미 교전에 참가했다 부상당한 북한군 추정병사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제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11월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뒤 국민의힘은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이 예고한 추가 폭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길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권의 정권 흔들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섰던 그런 정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민주당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만큼 여론 추이를 살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일단 친윤계와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통화 당시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친한계는 아는 게 없으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폭로가 나올지 모르니 섣불리 방어에 나섰다가 이를 뒤집을 자료가 나오면 더 곤란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당선인 시절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엔 국민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도 의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의 해명. 예.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실에서 빨리 해명해야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음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정도론 이번 사태를 덮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이 장애 집회 등 대여 투쟁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김건희 여사 논란인데 특히 보수의 성지인 대구 경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10%대로 떨어진 건 2022년 집권 후 처음입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72%로 2%포인트 늘었는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각국 정상과 외교 행보를 이어갔지만 민심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특히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8%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은 18%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쇄신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했고 여권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초등학생도 웃을 궤변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는데 개입한 적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해명을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강조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발표된 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였다며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한 적 없다던 기존 해명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겐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급기야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참담한 상황인데요.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하시라.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실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 입문 초반 윤 대통령이 명시 조언을 듣긴 했지만 이것저것 간섭해 매몰차게 관계를 끊었고 취임 전날 덕담 수준 통화를 잠깐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경찰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여당에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 육성이 편집,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 불러서 창피 주고 윤 대통령 육성을 공개한 뒤 정치적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대여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역시 일방적 정치 공세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1월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참여할 의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현행 탄핵제도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는 헌법 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법리 논쟁이 필요한 탄핵과 달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직접 회수하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북한군 파병 사실을 묻는 질문에 오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끝나갈 때쯤 이미 발언을 마친 미국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in Kursk Oblast. 대사는 러시아를 지목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That's my only question and my final point. Thank you. 어떤 대답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러시아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밝힌 8,000명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4,500명의 2배에 가깝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파병 북한군 전체 규모는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not yet seen these troop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but we would expect that to happen in the coming days.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기 운용, 보병 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어 전투 투입 의도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10,000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라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국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KBS 인터뷰에서 서방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반응을 보고 추가 파병을 요청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은 군인에 이어 무인기 공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도 러시아에 대거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SNS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영상 속 남성은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무기도 주지 않고 공격에 참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쿠르스크에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러시아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희에게 무장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초야 경위를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인사들의 시체들과 파괴된 탱크와 상하차들 불러왔습니다. 홀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이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양국의 군과 특수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가 승리하는 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 행동은 언제든 한반도의 힘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9형으로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위로 발사관이 서서히 기립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종료되자 시뻘건 화염과 굉음을 뿜어대며 탄도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포 19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00여 킬로미터로 상승해 1,000여 킬로미터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마지막 ICBM 발사였던 지난해 12월 화성 18형보다 최대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늘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신형 화성 19형이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며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딸 주혜와 동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지도한 뒤 핵무력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화성 18형 당시 사용한 9축보다 긴 11축짜리가 사용돼 미사일 크기도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탄도 부분이 화성 18형과 달리 뭉툭한 점에 주목해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화성 18형도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려 파괴력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최종 완성판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파병 대가로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론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ICBM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미 압박이자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엔 이미 2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선 11월 관측 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윤 기자, 11월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가을철에는 보통 적은 양의 비가 지나고 또 한반도의 경우 태풍의 영향을 받은 적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에 11월에 하루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요. 오늘 제주와 성산 지역의 하루 1 강수량이 지금까지 제주가 211.1mm, 성산 지역이 213.4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2011년 이후 관측 이래 13년 만에, 또 성산 지역은 1997년 이후 관측 이래 27년 만에 11월 호우인 셈입니다. 자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 지역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진달래밭에는 260.5mm의 한여름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콩레이가 조금 전 밤 9시쯤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더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밤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강한 비가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와 산간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태풍 강풍특보가, 또 전남 일부 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채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부산 등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밤사이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희연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쌍끌이하면서 지난달 수출이 10월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에도 힘을 냈습니다.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증가한 5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힘의 원천은 역시나 수출 양대 산맥,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겨울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125억 달러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HBM이나 DDR5 같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가운데 제일 높은 실적을 썼습니다. 여기에 양대 수출 시장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중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미 수출도 10월 기준 최대였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7% 증가한 544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입니다. 수출이 호조세지만 정부가 목표로 세운 7천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700억 달러로 목표치의 80% 수준입니다. 대신 지난 2022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기록인 6,800억 달러는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새 기록을 쓸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사태와 미국 대선까지 불확실한 대외 상황은 불안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과 오늘 총 2차례에 걸쳐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다혜 씨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 통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박학선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박 씨는 그동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겁니다. 또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봤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지금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피해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워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였는데 그걸 무기징역 받으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힘들어하고 있죠, 집에서. 박 씨는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유족은 받을 의향도 없다며 박 씨가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사형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무기징역보다 높은 형이 없어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9%,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가 19%, 부정평가가 72%로 조사됐는데 긍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내렸고요. 부정평가 2%포인트 올랐습니다. 19%, 취임 이후 최저치죠? 지난주에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요. 예. 그 지지율 20% 나왔을 때 말씀드리면서 반올림에서 20%라는 말씀을 그랬죠.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단도직입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더 망설일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에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해결책이 실행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 결과가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안을 그 우선적으로 뽑으신 분들이 2%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눈여겨볼 것은 이제 정당 지지율의 흐름하고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 2주 동안에 이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번 주에 32%를 기록해서
4%가 올랐습니다. 그 관련 그래픽 있으면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동안에 3%가 하락했거든요. 예. 22%에서 19%로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는가? 예.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변화와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당대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예. 반대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변화와 쇄신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야지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최저치를 기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기 반환점도 아직 돌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역대로 반환점 임기 전반전에 이렇게 10%대로 내려간 적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예. 갤럽 조사로 한정했을 때 예. 노태우 정부 때 임기 3년 차 2분기 때 한번 10%대로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임기 3년 차? 예, 3년 차 2분기 때요. 2분기 그러니까 저는 때. 반환점을 돌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 뒤로 예. 바로 회복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금 22, 21 차츰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의 노태우 대통령 지지율과는 또 직접적 비교는 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송영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같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20% 초반으로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저는 시한부, 조건부 지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지켜보겠다는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마지막 보수 지지층이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번 주에 비해서 1% 떨어졌지만 이 정도는 저는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은 그 최후의 보루를 생각하고 계신 보수 지지층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녹취록이 터지면서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아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은 저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밖에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녹취록이 터지면서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과도 관련된 것들도 조금 더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명품백 수수 의혹부터 이렇게 뭐 일련의 사건들을 다 봤을 때 국민들은 자 이제 그냥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수 지지층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 한번 보셨죠? 대구 경북 텃밭 보수의 텃밭이죠. 대구 경북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18%. 평균이 이제 19%인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 18%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의 국정수행 긍정률도요. 2주 전에는 31%였습니다. 2주 사이에 13%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같은 대구 경북에서 지금 오늘자 조사에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53%입니다. 2주 전보다 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대되는 흐름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를 대구 경북에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런 그 18%라고 하는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제가 봤을 때는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에서도 어떤 보수 특유의 보수가 원하는 당당함, 자랑스러움, 솔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 조사를 한 갤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조사가 화수목에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까지 사흘인데 근데 어제 민주당이 그 통화 녹취를 이제 공개를 한 날인데 이게 반영이 덜 됐다고 그 갤럽에서는 얘기해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에 드러날 것이다. 차후라면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뭐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추가 자료를 뭐 선제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을 밝힌다면 모르겠는데 이번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보면 또다시 이전의 해명과 뭐 큰 다른 바 없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해명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초의 해명이 2번 정도 만나고 그 이후로 만난 적 없다. 경선 이후에 아예 언을 끊었다 했는데 지금 경선
그런 이후에 통화했던 게 드러나니까 네. 오늘 경진석 비서실장은 정말 그 뒤로 통화 정말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때 딱 한 번 했던 것뿐이다. 대통령이 잘 기억을 못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뭔가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믿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그 해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한들 과연 국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국정 지지율로 반영될지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 운영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천하람 의원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였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경남의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오늘 운영이 국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웅성웅성이었고 굉장히 시끌벅적했고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장바닥 같은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바로 이 대목에서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양측이.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해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눈앞에 국회의원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청자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정진석 실장의 답변 방식이 그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뭐 최선의 방식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진석 실장이 천하람 의원에게 저렇게 역공을 취하듯이 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그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 지금 명태균 씨와의 통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매우 우려하면서 보고 계시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을 지금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이 지적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이야말로 그 3월 1일 새벽 4시 엄동설안에 왜 칠불사까지 가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이런 등등이 그 홍매화를 심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답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어떤 존칭이나 직함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명태균 씨라고 부르고 명태균 씨를 일종의 정치 브로커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합의된 평가예요. 그런데 유독 이준석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명태균 사장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이 과연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천하람 의원이 오늘 저 국감에서 본인보다 26살이나 많은 정진석 실장에게 계속 다그치듯이 하고 고성으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답변을 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실장이 저렇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면 그 배경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이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일면 정진석 실장의 반응이 이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군소정당을 저렇게 모욕 주는 발언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아까 성룡원 대변인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저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을 선출해 준 국민들을 향 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개혁신당 지지자들에게 너네들 지지율 낮지 않느냐, 너네들 지지율 신경 써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 의원이나 지금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 관계자들도 뭔가 그 말씀하신 홍매화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더 못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개혁신당을 거기에 들여와서 개혁신당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두 정당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저도 명태균 씨라고 모든 사람들이 명태균 씨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유일하게 명태균 씨를 명박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명태균 씨를 명박사로 모시고 있는지부터 좀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윤 대통령하고 이제 명태균 씨의 통화 공개 파장의 거세인데 명 씨가 김 여사한테 김영선 공천을 청탁을 하고
그리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그런 녹취인데, 자,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당에서 저 통화 녹음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고 좀 종합적이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는 최소한 거친 다음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달 8일이죠. 지난달 8일에는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께서는 지난 그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과 다른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 또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 뭐 상암동 YTN 사옥에서 가까이 있는 하늘공원에 가서 하늘을 보고 구름이 없으니까 오늘은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예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성사진, 구름사진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판독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위성사진, 구름사진을 그 수집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그 부분만 놓고 뭔가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틀 전에 그 우리가 발표한 그 녹취록 이외에 너무 많은 녹취록도 이미 나와 있고요. 5월 9일 이전에 이제 5월 2일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강혜정 전 보좌관과 통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라고 하면 이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해줬다는 암시하는 발언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도 녹취록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아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국민의힘 인사들의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이다. 왜냐하면 전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것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서 그냥 그 공천과 관련된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다. 이 멘트가 딱 언제 나왔냐면요.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구형받고 2년의 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똑같이 변호인이 그냥 새누리당의 1호 당원으로서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라고 변호인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공천과 관련돼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도 그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이정현 그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연설문 쓸 때 주변 도움 받는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었거든요. 그 반응 역시 지금의 이 문제 드러난 녹취록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뭐 강명구 의원이나 이런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의 모습과 저는 오버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1호 당원 말씀하신 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현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당은 현재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녹취를 한 가지 좀 듣고 왔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역시 이제 운영의 국감장이었는데요. 요번 요 녹취 그 통화 녹취를 두고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대통령실의 알림은 경선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교류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저는 그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등식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은 명 씨와 거리를 뒀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기존 해명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일단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공지문 자체는 그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였죠. 그러면은 뭐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아마도 정진석 실장의 답변은 지금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나 여전히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오늘 이제 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에서 지난달에 대통령실에 좀 이런 전체적인 그 사안의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대통령실에 그렇습니다. 그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당에서는 지금 전체적이고 완결된 사실관계를 예.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우리도 대응을 하려면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되니까 그 그림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대답이 없었고, 예.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경선 후반에 대통령 경선이죠. 후반에 이제 연락을 매몰차게 끊었다는 점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대통령은 끊었는데 김 여사는 못 끊어냈다. 이제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일관된 지금 답변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에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알아야지만 저희도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예.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르게 대응하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예. 그런 요청을 했지만은 그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도 입장을 정하는 것이 빠르게 되지가 않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예, 성 부의장은 어떻게 요 대통령실의 지금 대응이라든가 답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최근까지도 연락했다는 거는 뭐 이미 드러나 있고요. 이미 이번 총선 때도 그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또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근데 문제는 과연 대통령도 연락을 안 했을까? 뭐 물론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많은 연락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그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공식적인 입장, 그 경선 이후에는 확실하게 끊었다, 예. 매정하게 끊었다라고 말한 이후에 한 언론사에서는 명태균 씨 부인의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물론 분명 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매일 오전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한다. 전화를 통화하는 거를 스피커폰으로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들었다라고 명태균 씨 부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부인할 겁니다. 부인하거나 아니면 사실 처음에 해명이 나왔을 때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말했을 때도 예. 우리가 이거 나중에 말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 했는데 역시나 말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그 해명 역시 바로 반박되는 또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무대응할 걸로 보여지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밝혀낼지를 저는 야당에서 더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강혜경 씨 아시죠? 다들 그 명태균 씨의 직원이기도 했었고 회사의 직원이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그 사무실에 있기도 했던 그 직원. 또 오늘 그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명태균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김 여사는 계속 소통을 했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 중에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윤 대통령의 당시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그게 취임 전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당 의원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저런 말씀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관계가 완결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법리부터 앞세운 답변을 하는 것이 지금 그럴 시점인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 사안을 재단하는 것이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마차가 말을 끄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임기 개시일 0시부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법리가 등장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더 우선해서 먼저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그 법리적인 답변을 가장 앞에 두는 것은 지금 그런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까 그걸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발언했죠. 그걸 왜 대통령실이 합니까? 그걸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왜 지금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것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하는지 전 저 발언 매우 문제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이 5월 9일과 5월 10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을 내고 계신데 일부 법학자들은 5월 9일 날 그 통화를 했고 5월 10일 날 공천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5월 10일까지도 연결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취임을 한 이유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 공천 개입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따져볼 만한 요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천을 거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금전 거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론조사를 해줬다 대신에 그 비용으로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천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될 것 같고 그런데 당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쓴소리가 나오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참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고 부끄럽고 참담하다라고 그랬고 홍준표 대구시장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주로 요즘 이제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언급하면서 전면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홍준표 시장처럼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집에 불이 붙었으면요. 안방에서 아랫목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도 일어나서 다 같이 불 꺼야 되는 겁니다. 집에 불 나면 윗목 아랫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저런 반응은 뭐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여권에서 변화와 쇄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아직까지 그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가시적인 응답이 적극적으로 있기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여권 전체의 어떤 그 탄핵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와 쇄신보다는 단합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그 분위기도 없지 않아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고대에서 군대가 전쟁을 하면은요 이런 계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군에서 야습을 할 거라고 계속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는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되죠. 그걸 몇 날 며칠 수십일 동안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은 군대가 수십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낮에 그냥 쳐들어가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정치에서 탄핵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해야 될 변화와 쇄신을 못하고 무조건적인 단합만 지나치게 강조가 됐었을 적에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정규 선거에서 대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려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조차도 지금 전면적인 쇄신을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새겨들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지금 반응들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가졌던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만일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직접 해명해야 된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 오늘 송영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 차원의 입장, 공식적 입장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백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은 명백해 보이지만 이게 만약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더 큰 그림, 명태균 씨가 지금 더 크게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돼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특검법으로 가든 명태균 씨에 대한 뭐 개별 수사를 좀 더 강화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통해서 밝혀낼 것이다. 이걸 아무리 대통령실이 외면하고 저는 대통령이 혹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번 달에 뭐 국민가회 대안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디올백 관련된 그런 해명을 했던 그 정도의 수준의 뭔가 해명 이상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의 민심은 지금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발맞춰서 뭔가 그것들을 해명하기 위한,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통화 녹취까지 이제 공개한 마당에 앞으로 민주당하고 야당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냐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당장 오늘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그러죠, 오전에. 그렇죠. 여기서 네.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비상사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 민심이 언제 어느 포인트에 갑자기 확 불타오를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내일부터 이제 그 광장으로 나가기로 예고는 했지만 사실 5년 전으로 시간을 좀 되돌려 봤을 때 국민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정말 그 나머지 한 20%의 지지율도 확 무너지면서 정말 이 정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고 민심에 요동치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그럼 우리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일단 지금부터는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자 이런 선언을 한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장외 집회는 주말마다 하는 겁니까? 일단은 내일부터 해서 매 주말마다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법리를 앞세울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단정을 하는 그런 주장에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당법 위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거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대단히 섣부른 주장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저렇게 불법이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이제 장외 집회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고 겁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빌드업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명태균 씨가 최근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뭐 부친의 산소 밑에 묻어놨다. 가서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 가족의 말에 의하면 명태균 씨는 부친의 장례 때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의 말을 민주당에서는 전부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걸러서 봐야 될 지점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처남한테 휴대전화를 맡겼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도 이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함께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이라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측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무기도 주지 않고 공격에 참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얼굴 대부분을 붕대로 감은 남성이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어 말투에선 북한 억양이 묻어납니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에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40명이 함께 있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할아버지로서 정확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이 전쟁은 시효가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기기로 해놓고선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합니다. 저희가 크루스크에 들어서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원산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질 거라고도 경고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최신형 무기로 무장했다고 말하는 이 남성이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미국 측 분석엔 배치되는 겁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 대표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이 처음 맞닥뜨렸고 북한군은 한 명 빼고 모두 숨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한 한 명은 몽골계 원주민인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 8천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군 8천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포병과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작전 훈련을 시켰고 군복과 장비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련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광수 주 모잠비크 경제무역 대표부 전 대표 등 11명으로 북한산 무기 개발이나 관련 물품 수출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또 기관으로는 금능총회사 등 북한과 세네갈 안에서 외화벌이에 관여하고 있는 4곳이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ICBM 발사와 또 우크라이나 파병을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주요 현안인 납북 문제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화성포 19형을 공개하자 일본 정부도 신형 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米国および韓国とも緊密に連携して分析を進めた結果、当該弾道ミサイルは新型の ICBM級弾道ミサイルであっ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악화하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한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日朝平壌宣言に基づいて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懸案を包括的に解決をして、さらに不幸な過去を清算して日朝国交正常化を実現する. 앞서 이시바 총리도 납북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북일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언급하며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관련 대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11일 총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내각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현 외교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패러디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핫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뮤직비디오에 나온 겁니다.
어제 구독자 27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 아파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이가 나와 어버이가 좋아하는 도발 계획이라는 말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아파트 대신 로켓라는 가사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노래와 춤을 이어가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은 조회수 90만 회에 육박하는 등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앞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서도 조연아의 줄게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서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역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또 원곡보다 중독성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돼지 30여 마리가 쏟아져 나와 한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에 뚜껑이 열린 채 넘어져 있습니다. 돼지들이 줄줄이 돌아다니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화물차가 전복되며 돼지 30여 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경찰이 먹이까지 주며 겨우 달래 수습했고 한동안 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SUV 차량이 대형 트럭을 들이받은 채 서 있고 앞부분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을 지나던 SUV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는데 고장나 있던 트럭을 점검하러 온 견인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UV 운전자 60대 남성은 음주나 마약을 했거나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송파동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상가 1층 식당까지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차량을 빌려 위치 추적기를 떼버리고 훔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20대 남성이 찾아와 3억 원대 외제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반납 예정 시간을 2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추적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핸드폰을 알람을 뜬 걸 보고 차량이 서 있던 마지막 소재지인 인천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장소에는 차량이 있지 않았고요. A씨는 이 남성이 다른 업체에서 빌린 차가 충남 천안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근방을 뒤진 끝에 한 주유소 옆 공터에서 차를 발견했습니다. 업체가 되찾은 차입니다. 이곳에 설치돼 있던 GPS가 선이 잘린 채 트렁크에 버려져 있었고 내장재 부품도 여러 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제차 한 대를 도난당했다가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되찾았는데 당시 그곳에는 번호판이 떨어진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 측에다가 공문이 다 내려온 상태고요. 밀수출로 의심이 되는 사례인 것 같고요. 저희 차량도 밀수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었던 거지. 지난 9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업체도 출고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외제차를 빌려줬다가 도난당했습니다. 마지막 GPS 신호가 잡힌 천안까지 찾아갔지만 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시동은 켜져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멈춰져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피해 금액은 지금 한 2억 2천 정도 돼요. 지난달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렌터카 업체 2곳에서 3억 9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빌려 밀수출 브로커에 넘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의 도난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올해 전국에 있는 렌터카 업체의 도난 피해 건수는 취합된 것만 7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밀수출을 의심하는 경우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할인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우와 대게를 반값에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한우 매장 앞에 쇼핑카트를 끌고 온 소비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자, 한우 대기줄 있습니다. 이쪽에 한우 대기줄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평소 맛보기 어려웠던 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과 달걀, 라면 등 필수 식료품도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좋지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말고. 대게부터 한우, 계란까지 할인 품목들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원래 가격대로라면 모두 합쳐서 장보기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19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할인가를 적용하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한우와 킹크랩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최대 70% 싼 값에 내놓으며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래서 기존 행사 품목보다는 한 2배 이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할인율도 70% 이상이 됩니다. 대형마트뿐만이 아닙니다. 11번가와 G마켓,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최대 70%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앞다퉈 11월 유통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2,6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셀페스타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사전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해 평소 눈독 들였던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 대규모 할인전을 여는 건 11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관군제로 쏠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돌려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함께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선다는 의미도 큽니다.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로의 역직구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싼 것이 좋긴 하지만은 좋은 이제 양질의 제품에 좋은 또 아이템들 이런 것이 발굴이 되면서 할인이 더해져야지만 그게 좀 장기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가의 새로운 대목으로 떠오른 11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지갑 열기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들이 공부 중인 고등학교에서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교육감이 넘어져 입원했고 전교조 조합원 3명도 다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수능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찾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교장실을 나오는 중 면담을 요청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마주칩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전교조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좀 나눠주시죠, 교육감님. 지나가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시죠. 좁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집니다. 신 교육감은 5분간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나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수능을 앞둔 학생 40여 명이 남아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벌인 폭력 시위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참교육을 기치로 든 전교조의 철학에 맞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신교육감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라며 이번 사고로 조합원 3명도 함께 넘어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행사는 사실이 아니며 소통하지 않으려는 교육청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불통의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청사 역시 현재 조합원을 상대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 주변에 교육감 정책을 옹호하는 플래카드를 도배해 반대 입장 플래카드는 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협약 파기 선언 이후에는 이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이 교육청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화환 철거 여부를 놓고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 청사 내부에 뒤돌려 모아놓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학력진단평가와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 등 교육 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며 쌍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인이 경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앞에는 숨진 A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들어섰고 주변에는 전국 각지의 동료 교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 160여 개가 빈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조 화환에는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와 같은 추모 문구와 함께 열악한 특수학급 처우 개선, 특수교사 갈아넣는 교육청은 각성하라 등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쳤을 때 12대 중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나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다쳐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 사고가 났는데 공단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 4천만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프리미어 12 출격을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평가전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쿠바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선발로 나선 곽빈이 2이닝을 피안타 1개와 몸에 맞는 공 하나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고 이후 김태견과 유영찬, 박영현 등 7명의 투수가 차례로 등판해 무실점으로 쿠바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타석에선 1회 말 김도영이 선제 타점을 올렸고 다음 이닝에선 이주영이 우전 안타로 타점을 수확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K리그 3연패를 달성하면서 통산 5번째 우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울산은 강원과의 K리그 홈경기에서 루빅손과 주민규의 연속골을 앞세워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2위와의 승점 차이를 7점으로 벌린 울산은 남은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정상에 오른 울산은 성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3연패를 달성한 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키움 김혜성을 주목할 만한 선수로 꼽았습니다. MLB.com은 비시즌에 빅리그와 계약할 만한 한국과 일본 리그 소속 선수를 소개한 글에서 김혜성이 KBO에서 손꼽히는 수비 능력을 갖춘 이루수로 최근 4년간 매 시즌 3할 이상 타율을 찍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김혜성을 주전 이루수나 활용폭이 큰 고급 유틸리티 자원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가 테슬라 코리아의 앰베서더가 됐습니다. 김혜지의 소속사 측은 테슬라의 앰베서더가 된 건 국내 최초라면서 이 차량 옆에서 찍은 화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혜지는 올림픽 기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세계 신기록을 쏘는 월드컵 영상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고 언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만 흐렸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최고 150mm, 산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고요.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부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에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광주 24도 등 쌀쌀함이 감돌았던 남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며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일 나들이 즐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나들이 음식 준비한다면 식중독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을에도 식중독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우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조리도구도 깨끗이 씻은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류는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식재료별로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2시간 이상 음식을 방치하지 말고 꼭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